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페셜. 오늘은 새로 나온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간 중에도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몽테뉴 책이군요. 몽테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몽테뉴 저희 한번 다뤘었어요. 그랬나요? 네, 수상료. 그렇죠. 그랬구나. 그때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넌 이름부터 좋아요. 몽테뉴. 있어 보여서요? 뭐랄까? 하여튼 몽테뉴는 몽테뉴? 뭔가 좀 이게 좀 우아해 보이잖아. 몽테뉴? 몽이 보통은 산인데 그죠, 프랑스 말로. 몽블랑. 그러네. 흰산 하듯이. 몽테뉴인가? 네. 이름은 있어 보이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신 거죠? 몽테뉴? 네. 그렇죠. 이분도 저랑 거의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분의 좌우명이 바로 에포케, 판단 중지죠. 일단 딱 이제 일단 먼저 처음부터 어떤 편향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아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한 사람이죠. 그럼 정박님은 저번에 좌우명을 판단 중지라고 하셨잖아요. 몽테뉴 이전에도 원래 판단 중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책을 읽으시면서 좀 바뀌신 거예요? 뭐 책 읽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설득되셨어.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현상학에서 이제 에포케란 말을 많이 차용해가 유명해졌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오감이랄까 감각 앞에서 어떤 세상 사물들이 재현될 때 떠오를 때 이제 이게 이제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이게 그냥 이거 자체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만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강성 판단 중지라는 거는 그런 자세. 지금 내가 바라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모든 세상의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식의 한계를 스스로 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몽테뉴의 레스 에세 뭐예요? 레스 뭐라고? 보통 이제 이게 저기 프랑스 말에서 뭐 끝에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다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세, 에세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프랑스 전문가는 아니니까. 담배 이름은 아니고요. 네, 에세. 에세. 네. 에세 1mm. 아마 저 단일 품목으로는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예전엔 그랬었는데. 그게 에세도 그거죠. 존재 실존 뭐 이런 뜻이죠. 그것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담배 이름이 되게 철학적인 게 많아. 레송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레종 떼뜨르. 그쵸. 존재 이유. 뭐 논리 뭐 이런 이런 거잖아요. 그런 유의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옛날에 디스도 있었죠. 디스. 이것은 무엇일까? 그렇네요. 옛날 더 전에는 이제 되게 뭐랄까 이게 딱 아주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았는데 뭐 선, 청자, 백자, 도라지, 한산도, 거북선, 뭐 장미, 맞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그냥 어떤 물건이나 이런 대상이 딱 구체적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철학적으로 바뀌어 이름들이.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 88 이후로 이제 이 제품들 자체 담배에 붙여진 이름이 약간 기호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철학적인 기호적 의미로. 그러네요. 사물의 어떤 지시적 의미에서 기호적 의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이 몽테뉴의 에세, 요거는 이제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몽테뉴가 16세기 사람이거든요. 그 16세기 하면 우리 참 정말 격변의 시대였죠. 16세기 가장 유명한 16세기 종교 개혁이 1117년.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는 종교 전쟁이 펼친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종교 전쟁이 일단락되기까지 이 16세기 내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특히 이제 바로 몽테뉴가 살았던 이 프랑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16세기 후반에 가면 그 바로 우리 여왕 마고 나오잖아요. 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신교 구교가 이제 위그노하고 네. 가톨릭하고 사이 좋게 하기로 했는데 그 축일날 그 카트린 드 메디시 그쪽이죠. 그 이제 이태리 메디치 가문의 그 엄마가 그 비밀 밀명을 내려갖고 몰살을 시켰죠. 그 여왕 마고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를 만큼 어마어마한 분쟁의 시대였죠. 환란의 시대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로 몽테뉴가 그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로베르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이 몽테뉴의 에세, 이 바로 수상록이죠. 에세이 우리 그 바로에서 나온 거죠. 수상록인데 플로베르 그 마담 보바리의 플로베르가 한 이야기. 이 몽테뉴의 에세는 재미를 찾는 어린애처럼 읽지 마라. 야심에 찬 사람처럼 교훈을 얻으려고 읽지도 마라. 이 책은 살기 위해서 읽어라. 이런 이야기였죠. 이것은 교훈을 찾아가지고 내가 삼국지 읽고 나도 이제 저 사람들 심리를 간파해가고 나는 이제 장군이 될 거야, 황제가 될 거야 이런 교훈 찾지도 말고 또 어린애들처럼 뭐 그냥 시간 때워야지 막 신나게 막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이렇게도 읽지 말고 너가 진짜 살고 싶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미치겠어. 이럴 때 읽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읽는 작가가 몽테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광기와 우연의 세계사 슈판 지바이크 책도 했습니다만 네. 그 별의 순간 그 책을 했는데 그 슈바이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리어드 오디세이아를 썼던 호메로스라든지 셰익스피어, 괴테, 뭐 톨토이 이런 사람들의 작품은 막 그냥 언제 읽어도 된다 이거죠. 생애 주기에 상관없이 어릴 때나 뭐 나이 들었으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열려 있지만 몽테뉴는 특정한 순간에야만 그 의미가 밝혀진 작가다 이거죠. 그래요? 예,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좌절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몽테뉴 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마치 우리 러시아의 소설가 희곡 작가 체홉하고 같은 거죠. 체홉은 40 이유가 돼야지 읽으면 이해를 잘 하듯이 마찬가지 같아요. 젊을 때 읽기 힘들어요. 체홉 단편선 하는데 샀거든. 읽으셨어요? 최근에? 좀 이제 최근에 읽고 있죠. 체홉 좋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나는 이제 읽을 때가 됐나 봐 이제. 책 읽을 때가. 그동안 내가 참 못 읽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시나요 요즘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책을 좀 이렇게 펴는 습관을. 좋네요. 그 체홉 같은 사람 책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단편이고 또 체홉의 희곡 같은 경우도 읽기가 참 좋거든요. 네네. 저도 요즘 희곡을 좀 많이 읽거든요. 이게 결국 시국이 어수선할 때는 결국 그리스 비극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다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럴 중에 우리 또 아주 재미있는 희곡들 그리스 3대 비극을 지금까지 소포클레스만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그리스 비극의 이제 선조 아이스킬로스 오레스테이아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바로 몽테뉴는 뭐 지금 말씀대로 체홉도 좋습니다만 이 몽테뉴는 그 에세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책이 바로 가진 장점이 뭐 길면 한 5, 6페이지 짧으면 한두 페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어느 순간순간마다 읽어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이 책을 또 사람들이 많이 꼽냐면 그러니까 여기 추천사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제 정말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최근에 출판 지형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판의 트렌드가 늙음, 죽음, 어른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영국 같이 이런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하나의 어떤 출판 문화가 나름 오래된 지역일수록 회고록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책들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책을 잘 안 팔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거짓말만 많이 쓰니까 좋은 것만 쓰니까 사람들이 이 책에 진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읽습니다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출판의 역사가 오래되고 이런 데일수록 출판 문화가 성숙이 한 사회일수록 좀 그런 자서전이랄까 평전이랄까 이런 걸 많이 좋아하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에세이 바로 몽테뉴의 수상록 지금 이 주제가 이제
좋은 죽음에 관하였는데 이런 책들 같은 경우가 이제 몽테뉴 수상력 자체는 너무나 방대해요, 사실.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좀 양이 많고 좀 어떻게 보면 이거 읽다 저거 읽다 보면 두서가 없는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잡아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죽음 너무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싶은데 바로 이렇게 나오죠.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신년 되면서 나도 책을 한번 읽고 싶다. 지금 내 상황에 딱 적합한 책이 우리 집 책꽂이에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네, 있지 않아요? 그 시대유감인가 하는 책이 있을 텐데. 아이고 머리 아파. 네, 올해부터 그 두 권이 됐어요. 두 권. 딱 맞을 텐데. 네, 시대유감도 꼭 그 중에 하나고. 네. 근데 그런 책이 정말 잘 없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주제가 죽음을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오늘 읽어보면서 네. 그 중에 또 한 책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오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테뉴는 죽음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아버지가 한 30대 초반에 죽었고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사실 부인하고 사이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딸은 6인가 5 뒀는데 또 딸 한 명 놓고 나머지 다 사망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유일하게 마음을 나눴던 또 저기 유일한 지인도 뭐 죽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뭐 이쪽 이제 보르도 그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르도 시장도 하고 바로 그쪽 지방 출신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관직에 물러나가지고 정말 그 집으로 이제 완전히 은둔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이제 일종의 저 사진을 봤는데 탑 같은 걸 하나 만들었거든요. 탑 우리 치면 뭐라고 할까 좀 길쭉하게 다락방식으로 네. 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만 계속 다 보낸 거예요. 세월 시간에. 거기에 이제 자기 격언들 이런 거 적어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그 고향이 이 재밌는 게 이 에세라는 거 수상록 쓸 때는 아주 차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스코뉴 지방 사람이거든요. 네. 프랑스에서 가스코뉴 하면 우리 치면 뭐라고 할까 완전 다혈질의 시골뜨기들을 지칭하는 게 가스코뉴 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총사 있잖아요. 네. 삼총사에 나오는 달타냥의 고향이 가스코뉴. 그래요. 그냥 앞뒤 모르고 그냥 막 흥분하고 정의감 불타고 또 촌놈 특유의 좀 막 무례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시라노 더 벨주라. 네네네. 바로 그 영화 시라노도 가스코뉴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죠. 이 칼제비들인데. 막 그러니까 사나이 고향 바로 그 출신인데 또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이런 뭔가 가스코뉴에 흐르는 어떤 성급한 피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항상 좀 들여다보면서 네. 이렇게 그걸 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이때만 해도 이 아까 말씀드린 16세기 종교 전쟁의 시대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돌고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제대로 이제 밤새 안녕이란 말이 진짜 그만큼 맞아 떨어진 시대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힘든 시대였는데 특히 제가 이번에 이 책 왜 더 좀 좋았냐면 이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문명사적 과도기하고 이때가 되게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또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로 인쇄술이랄까 그 인쇄술이 텍스트가 기반이 된 문화 속에서 방송, TV, 라디오, 신문 매체, 인쇄 매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새로운 뭐라고 할까 유튜브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장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점이 완전 극대화돼가지고 서로 지금 유튜브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네. 각각의 바보에게 벽에 맞춰갖고 지금 뭐 어떤 분은 심리적 내전 상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종교 전쟁은 근본적으로 나 너 인정 못 하잖아요. 나 너 죽일 거야 이거잖아요. 네. 너 나하고 생각 다르면 난 너 죽일 거야. 이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종교라는 외피를 썼습니다만 결국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격변의 시대인 게 뭐 그 당시 16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또 대립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위그노하고 완전히 내전을 하고 있었죠. 또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70년 전쟁을 했죠. 네.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몽테뉴가 집 바로 앞에 숲까지 말을 타고 나가는 것이 인도로 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했대요. 왜냐면 항상 이제 강도, 무장 강도들이 패거리가 있으니까. 네, 네. 그만큼 위험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전은 없다 이거죠. 이게 참 이게 딜레마인데요.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데. 자, 왜 14세기, 16세기에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고 인본주의가 꽃을 피웠잖아요. 인간이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데 왜 이래 됐냐. 르네상스의 그 성과가 새로운 갈등과 도구로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최고다. 그죠. 루트가 이제 종교계가 갖고 가톨릭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내가 느끼면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야, 루터 니만 해석하려냐? 나도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유튜브에서 너만 정치하냐? 나도 정치해. 너만 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정치평론하냐? 나도 정치평론해. 만인이 다 정치평론가 되었고 만인이 경제평론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또 유튜브와 이런 새로운 매체 민주주의에 지금 독이 지금 막 우리도 오고 있거든요. 이때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과 인쇄술 혁명의 독이 막 퍼져가지고 교양을 막 이렇게 뭡니까 사케하는 대신에 정말 분노를 전파시키는 거예요. 이 신교와 구교의 책에 따라가 저놈들을 때려 죽여라는 거예요. 구교는 있잖아요. 저 신교 위근호는 저 위선의 무리들, 위선과 근금 전략의 무리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왜 위선적이냐? 저놈들이 저렇게 근금 전략해갖고 나중에 돈이 쌓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돈이 쌓인 거 갖고 뭐 할 거냐 이거죠. 저희들은 분명히 새로운 여자들을 이제 드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것들 말로는 막 우리가 하나님과 하면서 저것들 나중에 늙어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놀라고 저렇게 근금 전략하는 거다. 그래서 위선과 근금의 무리들을 징벌한다. 이게 가톨릭 장군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발전한 인쇄술과 종교개혁은 그 인쇄술의 발전으로 한 달 만에 유럽 전역 막 퍼져나갔습니다만 바로 그게 지금 우리 유튜브와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이 매체를 만들 수 있는 대신에 막 지금 전쟁 벌어지나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가 르네상스가 지칭했는데 이게 오히려 무관용이 돼버린 거예요. 다 관용 없이 다 때려 죽여 돼버렸고 그러니까 유럽 대륙 전체가 내전 상태에 됐죠. 그 바로 그런 것들이 신대륙에 가서는 막 그 인디어 그 선주민들 학살 한 100년간 1억 명 정도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전 아니 집에서 뭐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쓰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과 전쟁의 시대가 몇백 년을 간 거예요. 딱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있잖아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고 나서 한 몇십 년 지나면 완전히 분열과 대립이 극도로 단도되고 딱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지금 유튜브가 나온 지 한 10년 넘어가잖아요. 네. 10한 5년 되잖아요. 딱 이렇게 됩니다. 딱 지금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집단 관계잖아요. 지금은 어느 편에 안 들어가면 무조건 욕들 먹잖아요.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래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몽테뉴는 정신적 도덕적 독립을 한 사람이에요. 이 무질서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는 똑바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대체 어떤 운명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났겠단 말이냐. 나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지? 그렇지만 나는 이 시대에도 자유롭게 남아있을 거를 어떻게든 나는 연구를 해야 된다. 광결인 분노에 맞서가서 어떻게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휴머니즘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내 의지에 반해서 교회나 국가가 나를 몰아가는 그 강제적 요구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항상 내 마음속 깊은 자아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더 과격해지고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나 자신을 지키면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사람들이 출세를 시켜줄게 왕하고 친구거든요. 나중에 앙리사세 왕이 막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왕이 더 싫어해요. 왕은 있잖아요. 자기한테 와서 민원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사람은 민원 필요 없다는 사람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이 뭔데 나한테 부탁을 안 하냐? 당연히 부탁을 해야 되는데 재벌 회장을 만나는데 부탁을 안 해요. 그럼 재벌 회장이 이 자식이 봐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몽테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야심 많은 젊은이들이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하는 게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뭐 항상 자기 자신을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어가지고 정말 언제나 현재성을 발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읽어도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옛날 말 같지가 않아요.
바로 지금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썼던 그런 책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 항상 밤이면 침대 위에 누워서 수천 번을 더 생각했다 이거죠. 상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딱 외우고 나서 네. 외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일군 이 땅을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영지를 갖고 있으니까 불경한 병사 하나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어떤 낯선 병사가 사람들 다 죽이고 내 이 땅을 차지한단 말인가. 이걸 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내전 있잖아요. 내전. 차라리 외적하고 싸움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전은 집집마다 파수꾼을 세우게 한다는 점에서 전쟁 중에서 최악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전쟁은 차라리 저하고 붙을 때 뭐 요즘은 전후방이 없다지만 그래도 딱 우리 국민들 우리 사람들이 있지만 내전은 내 옆에 놈이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잖아. 저도 하여튼 우리 편끼리는 더 똘똘 뭉치긴 하죠. 외적과 싸울 때는. 근데 내전은 모두가 다 적이 될 수도 있는 거 언제든. 그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일을 할 때도 항상 겁나잖아요. 언제 어떤 놈이 와서 칼로 푹 찌르고 창으로 푹 찌를지. 그런 점에서는 극한의 어떤 공지로 몰렸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리 잡은 이 땅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진짜 뭐 어떻게 진짜 생과 사가 갈라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내면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 사람에게는 자유와 최상의 가치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건 또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하는 말 같아요. 네. 예전에 아주 우리가 제왕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동엽 시인, 껍데기는 가라. 네. 그죠? 4월의 어떤 시인. 이 신동엽 시인이 신동엽 시인도 거의 40이 못 되고 돌아가셨는데 그 죽기 한 1, 2년 전에 진짜 시는 있잖아요. 죽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모든 시가. 죽음에 관한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참 그게 보고 있으면 이 죽음에 대한 시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시가 가장 근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욕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욕망이 나의 어떤 정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 세상을 다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탐하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 세상을 온전하게 내가 비추지를 못하는데 죽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작가나 이런 예술가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이 맑은 어떤 슬픔들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몽테뉴의 이제 수상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좋은 죽음의 가나이가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참 주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작은 제목만 소제목 같은 것만 보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가 되게 잘 보이긴 해요. 뭐 내일을 걱정하며 밤새 뒤척이는 당신에게 우리는 모두 같은 곳으로 떠밀려 간다네. 언제든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해야 된다. 삶이 언제 끝나든 그대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 뭐 그러니까 소제목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시의 구절. 그러네요. 이게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춤을 출 때 춤만 추고 잠을 잘 때 잠만 잔다. 사실 현대인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조르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춤을 출 때 춤만 생각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밥 먹을 때 뭐라도 뭐 해야 되잖아요. 밥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서 또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계속 이거 생각하고 끊임없이 밥에 집중 못하고 또 일할 땐 일에 집중 못하고 맞아요. 우리 지선 씨가 대체로 그렇구나. 저는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도 많은 편이고. 자, 그럴 때 이게 또 재미있는 행복론도 나오죠.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나의 행복을 두지 말라. 이제껏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나를 내가 잘 모른다? 나를 그렇죠.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나는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삶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다. 다 나오네. 다 나와. 167페이지에 나옵니다. 빨리 질문해봐요. 다 나오네. 아니 뭐 저는 이분과 굉장히 또 몽테뉴 씨와는 물론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또 친근함을 전 느끼고 있어요. 정프로님의 요즘 걱정 뭔데요? 뭐 고민이나. 저의 걱정? 네. 다 나오니까 다.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 사람에 대한 답은 뭐 없어요? 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 뭐 크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더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죠. 나 잘 살고 있구나. 그게 제일 첫 대목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을 걱정하며 밤새 뒤척이는 당신에게. 네. 요걸 한번 읽어주시면 이게 바로 딱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럴까요? 이건 뭐 전체 읽어도 굉장히 짧으니까. 네네. 미래를 걱정하며 언제나 전전긍긍하는 인간을 나무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은 과거보다도 더욱 어쩔 도리가 없으니 현재를 만끽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지식을 쌓기보다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연의 설계에 따라 많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도 미래를 염려하는 그릇된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꾸 미래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결코 제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언제나 저 너머를 서성댄다. 두려움, 욕망, 희망이 우리를 미래로 내몰고 현재의 의미를 앗아가는 바람에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죽음 이후의 일까지 염려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고 너 자신을 알라는 오래된 격언을 자주 이야기했다. 이 격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르침 모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의무이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려면 우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한다. 그는 쓸데없는 일이나 헛된 생각, 주장을 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스스로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현자는 미래를 예측하지도 염려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죠? 네, 세상 제일 큰 불행이 가지고 싶은 걸 못 갖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불행이 가지고 싶은 걸 가진 거. 맞습니다. 이 참 시적 표현 아닙니까? 동의는 안 되는데. 자,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얼마나 슬퍼. 나 저것만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잖아. 너무 막 기대되는데 막 못 가지니까 너무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비극이 그걸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가졌어. 이제 뭐야? 내가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던, 내가 지금까지 막 살면서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그게 이영기 시인의 시 구절에 나오거든요. 이미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인식이 결국은 다들 하다 보면 이렇게 통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었던 그때가 정말로 그렇죠. 좋았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정말로 행복한 시절이었구나라고 이제 하는 게 나오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가진 지금은 이게 진짜 불행해졌구나. 네. 그게 이제 가지면 결국 이제 그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더 무언가를 이제 또 바라게 되죠. 네. 그 뭐 점점 더 가지기 어려워질 텐데. 그러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어쩜 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한 그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재를 만끽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까르페 디엠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비극이라고 할까, 그리스 이제 고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면 결국 어떤 분은 딱 두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가 까르페 디엠하고 우비순트라는 거죠. 까르페 디엠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죠. 늙어지면 원단에 지금 즐겨라 이건데 뭐 물론 그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잡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비순트는 뭐냐면 어디로 다 사라졌는가거든요. 인생 무상인 거죠.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나? 다 죽고 없구나. 그 예전에 위용을 자랑하던 장군들 다 죽고 없고 그 예전에
미를 자랑하던 미녀들 다 사라졌고 그 예전에 학식을 자랑하던 학자들 다 사라졌고 그 예전에 위용을 자랑하던 건축물 다 지금 폐허가 되었구나. 인생 무상. 이게 이제 결국 우비순트거든요. 지난해의 눈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예전 고전의 양대 주제였어요. 지금을 즐겨라. 그리고 어디로 다 사라졌는가, 어디로 가고 없는가. 결국 우리는 뭐 어차피 다 같이 통하는 겁니다만. 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지금. 이 지금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를 해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선가 봤는데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예. 그 예전에 쉐리 댄스에 나왔던 그 좀 잘생긴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주인공인데 와, 너무 좋습니다, 영화. 네, 그렇죠. 보셨어요? 네, 봤죠.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스포 금지? 아니 스포할 게 없어. 예.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는 게 스포인가? 네. 그렇죠. 정말 여기는 와, 어쩜 이렇게 일상이 정말 행복이에요. 일상이.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일상이 행복하게 됐을까? 뭐 잘은 모르지만 저도 가끔 느끼는 건데 관찰력이 좀 뛰어난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꼭 뭐 길이 어디든 좋은데 그냥 주변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뭔가가 이렇게 눈에 자꾸 띄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거든요. 네. 화장실에서 그렇죠. 화장실에서도 되고 혹은 뭐 길 걷다가 정말 그냥 연풀이 어떻게 이렇게 자랐나 이제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고 하다못해 그림자와 그림자가 겹쳐지는 게 더 짙으냐 마냐도 이제 영화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자신의 그 루틴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겁내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하여튼 자신만의 갖고 있는 어떤 루틴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서 관찰을 잘 하면 아마 일상의 행복을 찾는 데는 막 대단한 거 이런 거 말고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 좀 마지막 그 얼굴이 정말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죠? 빈 벤더스 감독. 네, 맞습니다. 작품이었죠. 네. 근데 그분이 이 영화를 그 오지 야스지로 감독에게 바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이게 오지 야스지로라고 일본의 아주 이제 일본의 국민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영화가 딱 그렇거든요. 특징이 아주 일상인데 근데 일상 속에서 일상은 반복되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해체돼 버려요. 그 가족은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떠나거든요. 결혼하러 떠나고. 그럼 다시 그 가족은 그 구조에서는 해체되고 또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아주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 또 변화하는 것들을 아주 잘 잡아내는데 지금 그 퍼펙트 데이즈 하시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바로 다시 퍼펙트 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펙트 데이죠. 우리도 뭐 대단한 게 막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막 무슨 뭐 좋은 차에 뭐 여자 막 많이 만나고 혹은 막 잘생긴 남자 만나고 그래서 뭐 어디 좋은 집에서 막 뭐 해외여행 가고 이게 퍼펙트 데이즈가 아니고 정말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가 참 좋다는 게 이게 좋은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생리적 반응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를 사실 처음에 보다 보니까 조금 보다가 잠이 확 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만큼 이제 내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규칙적인 안정감을 주니까. 그래서 그 잠을 자다가 다시 이제 깨게 또 만들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영화가 괜찮구나 생각. 고백하자면 저도 잤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 보다가 잤거든요. 졸려 잤죠 일단 저는 그냥 끄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다시 봤어요. 근데 얘가 내가 예를 들어 1시간 봤어. 근데 앞에 한 20분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데 나는 그걸 눈치를 못 챘어. 왜냐면 계속 반복되거든. 그래서 나는 얘는 내가 언제부터 잤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시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삶이. 야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용기 있는 난 감독의 선택이라 봤거든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지루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반복됨이 근데도 참 잘 만든 것 같더라. 물론 지금 오늘 영화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행복을 우리가 일상에서 찾는 데는 막 대단한 막 성취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 뭐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얘기 하지만
그거를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쩜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야, 그 말은 맨날 뭐 그렇게 해도 진짜 저렇게 막 한 500억 벌고 100억 뭐 1000억 벌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은 많이들 하실 텐데 아닐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요. 그럼 예.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아, 예. 왜 이렇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기, 왜 책도 쓰시고 뭔가 계속 새로운 일들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내야만 하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는가? 떠날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떠날 준비를 잘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죽음은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순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하루하루 삶을 잘 못 살면 그 떠날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습격하는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이제 황망하고 너무나 한을 많이 남기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남은 사람들에게도 안 좋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의식하는 게 삶을 잘 사는 길이라는 게 예전에 박경리 선생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아주 죽음하고 많이 그러고 보니 위대한 작가들도 죽음하고 많이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때 이제 그 부군이 돌아가시고 또 아들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이 한창 잘 나가는 작가 시절에 그 60년대 또 암 선고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불행의 연타를 자꾸 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럴수록 좀 이상하게 맑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바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죽으면 좀 더 의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나 자신을 좀 더 맑게 바라보는 투시하는 좀 눈을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마 우리 지선 씨 질문의 그 바탕에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일만 하다가 오늘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러지 않고 막 놀다가 죽어요. 그럼 덜 억울할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더 나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매우 정신없는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게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전에 이게 약간 제가 생각이 바뀐 건데 어느 순간 제가 죽어도 네. 남은 사람들이 뭐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지냐 또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대로가 그들의 인생인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역시 뭐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를 적어도 막내가 네. 한 18살 20살 가까이까지는 먹고 사는 거는 해놔야 되지 않나? 지금 막내가 엄청 어리거든요. 그 예전에 그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해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 그쪽에 그렇죠. 몫이다. 삶의 몫이니까. 사실 그게 원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막상 그 친구가 막 뭐가 없어갖고 어디에서 막 뭘 훔쳐야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내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몇 살이죠? 지금 4살인가? 아 진짜 어리다. 네, 그러니까, 18살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네. 15년 정도는 적어도 이제 밥 굶지는 않을 정도는 뭘 좀 그래도 하는 게 내가 그게 더 보람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뭘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요 정도 느낌? 네. 네.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되나 봐요. 저는 아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큰 욕심 안 내고 하루하루를 그냥 만족스럽게 산다면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책의 첫 장에 나온 것처럼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네, 네. 마음은 이런데 내일을 걱정하느라 어디까지 걱정해 미래를? 그러니까 뭐 한 10년 후도 걱정이 아니면 그냥 한 일주일 뭐 이렇게 걱정해요. 한 해를 걱정하는 거예요. 보통. 올해? 네, 올해는 어떻게 할까? 내년엔 그래요? 어떻게 한 1, 2년, 3년 요 정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근데 반복인 거죠. 매년. 그렇죠. 그 걱정한 대로
걱정해서 대비한 대로 가요? 아니면 그냥 걱정만 하고 내가 뭐 특별히 바뀌거나 이런 건 없어요? 바뀌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고민은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배운 건 그래 내가 걱정하느라 오늘을 자꾸만 버리는 그런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건 하지 말자. 아, 오늘은 진짜 잘 살아내자. 오늘은 잘 살아내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도 언제든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꾸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 불안 공포에 시달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연습해가지고 죽음에 좀 익숙해지도록 해라. 결국 메멘토 모리 같아요. 죽음을 기억해라 이런 말인데. 아, 좋다. 그 옛날 그런 이야기 하네요. 고대 이집트인은 진수성찬을 차려있지 않습니까? 성대한 축제를 즐기면서 해골을 전시해놨대요. 정말 막 주지육림을 즐기면서도 해골을 전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즐거움 속에서 죽음을 기약해야 된다. 그 네덜란드의 이제 부르주아들을 이제 갑자기 돈을 버니까 자기들도 귀족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 초상화도 그리고 막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주제 중에 이런 게 많아요. 네덜란드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그림 그리는데 항상 그 해골이 들어가고 그쵸. 죽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부르주아들에게도 끊임없이 너의 부는 언제든지 죽음의 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를 해야지 오히려 더 이제 너가 이 불하는 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라는 사람을 잘 잡아주는 그게 되니까 결국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죽음을 기다려보자. 죽음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지 자유를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 그 죽음의 불안 공포에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잃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에게 인생의 고통에는 없다. 죽는 법을 알면 그 모든 예속이나 구속에서 해방된다. 뭐 그렇죠. 사실 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질투라든지 불확실한 희망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갇혀 있지 말고 자기 몽테뉴는 그런 때도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런 죽음의 운명이 다가올 수 있다. 내가 즐거울 때도 열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런 운명이 나한테 닥쳐올 수 있지. 근데 그럴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 이거죠.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결국 그것을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렇게 길들여야지만 결국은 내 삶을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껏 누려온 나의 건강을 자부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 나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이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내 삶이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라고 자신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 삶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골골 80이라고 하잖아요. 골골하면서 80까지 예전 장수한다듯이.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매 순간 사위어 간다. 우리는 결국은 계속 죽음 앞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새긴다. 그 미래에 일어날 죽음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죽음에 관해서 인간은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필연적이다. 근데 그 죽음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 우발적이다 이거죠.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마주칠지 모른다. 근데 사람은 살아갈 때 필연적이라는 걸 의식하는 것보다 대부분 우발성에 의존하거든요. 그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 없다 치고 그냥 막 오늘이 영원인 것처럼 살아야지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몽테뉴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면서 죽음을 길들여라. 그럴 때 오히려 더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위험을 살아가면서 겪을 때 그게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고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거는 정말 제 글이랑도 많이 닮아 있다. 아, 이제 작가적 마인드가 완전 딱 박혀가지고 뭐든지 다 그쪽으로 가시네. 아, 근데 저는 죽음 관련해서 요 문장이 참 좋습니다. 네. 아, 젊은이는 뭐 인생을 준비해야 되고 노인은 인생을 즐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젊어서 더 이뻐지고 이게 아니고 나이 들면 더 막 젊게 막 하고 싶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고 또 막 흉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발 한쪽은 이미 무덤에 있는데 우리의 욕망과 욕구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 안쪽은 살아난 쪽은 계속 욕망이 살아나. 진짜 시적 표현으로 그죠? 많은 거를 알려주네요. 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앞에 두고 대리석을 깎으라 하고 무덤을 생각하기는커녕 집을 짓고 있다.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애가 대리석 깎고 그럼 당연히 무덤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어쩌면 굉장히 이것과 좀 닮아 있는 것 같다. 죽음을 잊고 사네요. 그죠? 너무 잊고 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생각들 또 그런 철학들이 많이 담겨 있는 몽테뉴의 에세. 근데 결국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 자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삶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다. 참 이런 말이 참 시적이기도 하고 좋은 말인데 결국 이게 결국 뭐 그리스 로마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책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죽어서야만 완성이 되거든요. 죽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삶은 자기 형성의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이랬다.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그 한마디로 그는 그렇다니 그렇잖아요. 그는 태어났고 살았고 죽었다. 이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담을 수 없는 그 과정에 수많은 보석과 같은 감정들, 경험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삶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 나를 알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남들에게 어떻든 잘 보이려고 머리를 매만지고 단장하고 하듯이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 자신 이걸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뭐냐. 운을 믿지 말아야 해요. 운수 계속 뭐 어디 너무 뭐 아니 뭐 하나의 참고로서 그 믿는 거는 아주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의 운수에 대해서 자꾸 왜 묻냐 이거죠.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과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왜 내가 이렇게 될 거 저렇게 될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묻냐. 너 자신의 반추를 해봐라. 내가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이걸 알면 아 올해는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을 인식하면 맞습니다. 뭐 그러면 결국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허무하다 이런 거 생각이 안 들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난 멋있는 것 같아. 네. 아 그래요? 자. 그 멋있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제일 선명한 그 TV의 조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선명한 TV의 선명한 조건? TV, 그러니까 잘 보이는 그 TV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거든요. 검정을? 네, 그래서 무슨 뭐 LED, OLED 뭐 이런 TV 할 때마다 그 블랙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가 그 TV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돼요. 블랙이. 그래서 정말 그 까만 블랙을 빛 반사 없이 이렇게 잘 표현하면 되게 좋은 TV 화질인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 그것을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삶이 더 빛난다. 삶이 더 선명해지고 빛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나 다시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제가 한 건 더 내요. 더 써야 되겠다. 예, 그래 이제 빛이 밝고 뭐 이런 걸 그렇네요. 느낄 수 있는 것도 그 검정이 있어야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는 뜻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순수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 순수랄까 어떤 천년의 상태로 돌아오고 싶은데 처음부터 아주 뭐 무고한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산다는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은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색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물감색을 다 섞어버리면 그런 색은 안 나오죠. 네. 그런데 빛을 다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빈색이 된단 말이죠. 하나의 천년의 색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걸 다 섞어버리고 모든 걸 다 혼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죽음이 결국은 또 지금 말씀드린 삶을 가장 다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죽음을 아예 그냥 어떻게든 생각 안 하려고 회피만 하고 계셨던 건지, 한번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죽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냐? 어떻게 죽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거기에 죽음을 대입하면 좀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책과 함께 그 죽음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몽테뉴의 이 에세 좋은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도대체 몇 주째 예고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이제 대화형으로 한번. 저 그렇게 읽었어요. 아, 그래요? 마치 정프로님과 대화하듯이. 읽었어? 네. 안 읽었잖아. 읽었어요. 그렇게 빨리 읽을 수가 없는 책이야, 그 책이. 읽었어요. 근데 대화하듯이 봤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방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맞아. 아니 맞아. 제 영향은 아니고 저를 통해서 많은 고전의 작가들이 들어갔겠죠. 대충 내가 여기서 한 얘기들이 많지.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거 한 10년 가까이 해가지고 하면서. 근데 아주 뭡니까 좀 문제 제기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성의 어떤 상품화라든지 그리고 공감에 관해서 그 이야기들은 아주 좀 도발적인 문제 제기도 될 수 있고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또 글로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건 또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 또 재미있게 서로 문제가 될까요? 이야기가 돼. 아니 문제는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정프로님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댓글로 한번 우리 싸워보죠. 댓글. 키보드 워리어들 다 오라고 하세요. 독자와의 밀당을 몽테뉴처럼 잘하십니다. 몽테뉴도 항상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책을 덮을 씌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읽게 만드는데 지금 또 싸움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밀당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제 책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